새만금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잼버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대회 누구 탓이다 말들 많은데 자, 이런 가운데 전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잼버리 대회 공식 일정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격과 긍지를 잃은 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사과와 위로의 말을 대신 전한다 이렇게 적은 건데요. 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부디 이번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런 뼈 있는 말도 던졌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 조금 전 나온 입장에 따르면요. 이 대표적인 신문의 사설에 언급한 것처럼 이 적반하장의 후한무치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적반하장의 후한무치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좀 해석이 되세요? 일각에서는 전 정부를 탓하는 지금 현 정부 비판한 거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거든요. 뭐 해석하고 싶은 대로 각자 해석을 하는 거겠죠. 지금 뭐 그러니까 정치권은 항상 오해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게 이 정부의 사람의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전 정부의 사람의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고.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해석되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한 이유가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네.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 나라도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이 그 잼버리가 전북 새만금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고 그다음에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한 게 이제 지금 현 정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잘잘못을 가려봐야 되겠지만은 누가 제일 뭐 잘못을 했느냐 이거 따지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평창올림픽 잘 열었으면은 그 이명박 정부가 유치하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칭송을 받는 거고 못했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아하.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전 정부 탓을 하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현하고 하지만은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저는 이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다 이시군요.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죠? 좀 격려하고 힘주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끝까지 다 실패한 것처럼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거죠. 국가와 국민의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데 어려움을 그 제일 중요한 과정을 쏙 빼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국제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또 국민 앞에서 내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끝까지 다 실패한 것처럼 사실까지 왜곡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비판.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요. 망할 뻔한 잼버리를 지금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럴까요 이게? 일단 저는 수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 8월 3일, 4일 이 당시 야영장이 거의 뭐 침수가 되거나 혹은 너무나 폭염 때문에 뭐 그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비상이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원칙대로 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이 잼버리를 무사히 다 귀국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다 비상
상태로 지금 운영이 돼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가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점에서 아마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번에 사과가 과연 사과로 들리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사과는 조금 전에 사과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거는 예. 사과처럼 안 들린다라는 또 사과를 입장이에요. 하려면 전후에 토를 달지 말아라. 아. 전적으로 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내가 현직에서 잘못했다 하고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맞아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도리어 생각해 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2017년에 유치했고요. 5년 동안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이번 그 잼버리 대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의 간척지를 이용했으면 됐어요. 2010년부터 간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보통 5년이면 염분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그 땅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영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요. 2020년에 새로 매립을 했어요. 간척지가 5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 염분이 빠진 그 땅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나무도 심고 다 그늘막도 있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존에 뻘밭을 2년 동안 매립을 해요. 2년 동안 매립을 하니까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농지로 전환을 해요. 일시 전환을 해서 농지기금 1,000억 원을 빼요. 빼갖고 그 돈 다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미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유치만 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결정을 다 하셨어요. 안 되는 땅을 2년 그렇게 간척지를 매립을 해갖고 모든 특혜를 다 준 그런데 그 1,000억 원이 어디로 갔나라는 건 당시 대통령, 유치한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직접 그 돈을 운용하고 집행한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감사원의 감사 얘기도 나오고요. 대통령실 감찰 얘기도 나오고 국회 현안 질의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를 탓하면서 전라북도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의 이정현 전 의원이 상당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뭐 전남에 전북에 그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너무 화가 났고 정말 만약에 그게 당론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극복해 가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집권 여당의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김준리 지금 이정현 전 의원 목소리 들어봤는데 김관영 전북지사도 조금 전에 입장을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진실은 정부와 조직이 지자체, 그러니까 전북도죠.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권의 시선은 이정현 전 의원도 비판을 했지만 이제 시선이 전라북도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저는 전라북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종걸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에서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그 간척지는 60년 된 간척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저 시설로 활동이 됐는데 이거는 이 무리하게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돈을 땡겨서 쉽게 말해서 정부 기금, 농지기금을 땡겨서 이거를 매립을 하려고 했다. 이런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리한 거는 맞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직위 예산이 1,172억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도별로 보면은 2021년에 156억 원, 2022년에 398억 원, 2023년에 617억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2022년부터 2023년 이 2년 동안 1,015억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1,172억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위에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전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김기현 대표도 그러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다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왜 본인들 책임은 통감을 안 하고 지금 1,000억 원을 이상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썼는데 1,172억 원 중에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들여다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책임부터 좀 통감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순천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출마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조금 본인들부터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으로 옮겨간 잼버리 대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잼버리 대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스카웃 연맹에서는 이번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am painfully aware that you had other expectations. That your dream of this jamboree was a different one. I know this wasn't easy on you.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traveling jamboree. Look to your right, look to your left, smile, and remember all of these people who have lived this unique experience with you. 허준 변호사, 정말 이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라고 불릴 만큼 정말 각계에서 노력들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연수원 다 내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세계 스카웃 연맹에서는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라는 것이 원래 자체가 이 각국을 여행하면서 관광을 하고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야영지에서 자연 속에서 이 험난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세계의 아이들과 우정을 쌓고 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스카우트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을 모토로 하는 대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렌다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전과 극심한 기상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잼버리의 정신은 이 준비하자를 그대로 실천한 대회는 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극심한 기후변화에서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걸 또 준비한 어떤 계기로 삼자고 선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잼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대통령도 그렇게 뭐 말씀은 하셨지만 무난하게 마무리가 그나마 됐어요.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차선책의 성공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리고 그 차선책의 성공에는 대통령 이야기처럼 우리 기업들, 국민들, 또 각 대학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정말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그 옛날에 우리 근무후기 운동할 때 국민들이 나섰던 것처럼 어떤 국가적으로 유치한 행사의 위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한 발언이 지난 주말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생뚱맞게도 지역주의 부활이냐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망을 반복하는 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우디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 져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익 저해, 국익 손상, 국익 훼손 발언이죠. 한덕수 총리가 올해 3월에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잼버리하고 부산 엑스포가 영향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종훈 시장님, 저 김한규 대변인의 저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엑스포가 아주 치열한 접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 엑스포 관계자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정말 지금 치열하게 한 표 한 표를 따라가고 있다. 역전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지금은 팽팽한 순간이다. 이런 시점에서 김한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11월 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더 치열하게 무엇인가 해야 될 어떤 상황이잖아요. 유치전을 계속 펼쳐야죠. 네. 김한규 대변인 얘기처럼 사실 이 정부가 지금 이 잼버리 대회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지적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더 치열하게 어떠한 대회라도 우리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야당 대변인이 그거 지적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유치전에 있어서 물 건너 갔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버린 것. 이 부분은 사실상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좀 지나쳤다라고 인정하고 그다음 토론을 가는 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잼버리 대회 지금 총정리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점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 정리한 시점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잼버리 대회가 지난 금요일 날 K-팝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을 했죠. 그런데 이 K-팝 콘서트 도중에 나온 한 노래를 가지고 지금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허재현 변호사, 지금 들은 건 이제 풍선이라는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왜 자꾸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풍선이라는 곡이 지금 동방신기 버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2006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은 다섯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 86년 밴드 다섯 손가락이 발표한 곡입니다. 그게 원래 풍선 원곡이에요. 그리고 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 풍선을 작사한 다섯 손가락의 멤버 이두환 씨가 왜 원곡을 다섯 손가락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원곡을 동방신기라고 했냐, 이걸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지금 저 화면에 이제 나오는 저게 이제 그때 방송됐던 그 화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 저작물을 편곡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창작물로 우리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또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근거 규정이나 해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구름빵 사건에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반드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성명 표시의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리와 더불어서 이 방송국과 저작권 협회 간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이두환 씨도 이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글을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20살의 순수한 마음으로 쓴 곡이라서 이렇게 불려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원저작자의 어떤 권리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네. 더 이상 논란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은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중계 화면을 재구성한 화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까지 또 뒷말이 나오는 그런 잼버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장갑차에 4명의 남성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운전하는 사람, 누가 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이 얘기 이번 앵커의픽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장갑차 타고요? 어디 가는 길일까요? 네, 군수 공장 시찰에 나선 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5일까지 이루어졌던 시찰에 이어서 엿새 만에 또다시 군수 공장을 찾았는데요. 네. 김정은은 공개된 사진처럼 간부들이 장갑차에 저렇게 엉거주춤 서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 사진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또 다른 군수 공장을 찾아서는요.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 이런 무시무시한 구호 앞에서 김 위원장이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시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허지연 변호사. 남조선 괴뢰 정부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상당히 공격적인데 조금 전에 이제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이제 연합훈련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변했네요, 발언이?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 중에서 크게 짖는 강아지일수록 두려워서 짖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미 연합 연습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어떤 공세를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이제 북한 쪽에서도 오히려 더 두려움에 저렇게 더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심한 얘기도 했죠. 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 억제력을 위한 타격 수단을 확대 보유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서울과 충남, 계룡 등 인근을 가리키면서 아주 맞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핵무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이 상당히 훈풍이 불고 있고 또 18일부터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또 열릴 예정이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금 미국 대통령 관계가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훈풍을 보면서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허지연 변호사가 언급했던 그 부분은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통일부 목소리 좀 들을까요? 북한이 위협적인 언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압도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북한이 민생을 외면하고 수시로 열병식을 개최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일삼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에게 열병식에 투입할 자원으로 민생을 먼저 돌보기를 권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요즘 보면 정말 군수공장 찾아가고 전쟁 얘기 맨날 언급하고 하면서 상당히 또 긴장감 고조시키는 상황인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 태풍 피해 입은 지역 찾아가지고 또 간부들 질책도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 지역 농업 지도 기관들과 당 조직들의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사업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인 책임은 없는지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좀 묻고 싶은데 아랫사람 탓하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북한 내 식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외부에서도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잇따라서 이거를 조금 민심이 동요하니까 좀 질타하는 거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풍 피해가 크니까 현지 지도를 통해서 좀 민생도 같이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본인이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모로 지금 북한 사회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장갑차를 운전하는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저희가 김정은 얘기 잠깐 좀 해봤습니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죽을 자리가 왔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 와서 죽어야지. 민지숙 기자, 오성규 애국지사, 제가 앞서 광복군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일단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 광복군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무려 1923년생인데요. 2023년 올해 꼭 100살이 됐습니다. 네. 오성규 지사 16살 어린 나이에 만주로 넘어갔는데요. 이때 김구 선생이 이끄는 광복군 제3지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외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서울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광복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조국으로 그대로 돌아왔지만 이념으로 갈린 한반도에서 살 곳이 더 이상 없어진 만큼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70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네. 그 사이에 일본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삶을 꾸리면서 생활을 해왔지만 이 생애 마지막만큼은 고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래서 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오성규 지사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 열리는 8.15 광복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종호 시장님, 네. 1923년생, 거기다가 제가 역사책으로만 봤던 광복군 출신. 야, 그러면서 이제 100살 맞아서 고국으로 이제 귀환을 한 건데. 그렇죠. 이 오성규 지사, 애국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가슴 벅차고 뿌듯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조국에서 사실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고 바로 자신이 싸웠던 그런 일본에 건너가서 터전을 타봤으니 네.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연들을 또 쏟아내면서 고국에서의 어떤 그 나머지 여생을 살지 않으실까 싶고요. 한 가지 전력에서 제가 눈 들어오는 건 OSS와 함께 한미 합작 훈련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김구 선생이 당시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참전국이 되기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강대국들이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OSS와 함께 합작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전하기 직전에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구 선생도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통안에 정말 통안에 그 회한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훈련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실 그때 당시에 며칠만 더 있다가 내가 참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평생 갖고 계셨던 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생 어쨌든 조국에 와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가슴 벅차게 입국을 한 오 지사,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요. 그 당시에 상관의 묘에 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귀향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여사님도 잘 아시네. 예. 정리하십시오. 그동안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마 저도 얼마 안 돼서 아마 김 선생한테 아마 갈 겁니다. 그때 사랑해 주십시오. 아마 얼마 안 돼서 아마 요 옆에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오 지사의 이 상관들도 하늘에서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어 고국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보훈부가 내일 광복절 맞아서 100분을 선정해서 독립유공자 포창을 한다고 하고 서울 도서관 보니까 또 어떤 이렇게 사진들이 내걸렸더라고요. 예, 이제 구 서울시청이고 지금은 서울 도서관으로 이제 맞아요. 변했죠. 거기에 이제 그 14명의 지금 얼굴과 성까지만 공개된 사진들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 33명 중에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14명. 네, 지금 저 화면 나오는 저분들이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위에 줄부터 민영환, 최익현, 이준, 안중근, 강우규, 유관순, 손병희, 아랫줄에는 이승훈, 김좌진, 윤봉길, 안창호, 홍범도, 한용운, 오동진 뭐 이렇게 예,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제가 잘 몰랐던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저도 잘 몰랐는데 강욱이 오른쪽 윗줄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토 히로부미 전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을 저격을 하다가 실패하신 그 강우규 예,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QR 코드가 있어서 저기 QR 코드를 찍으면 이분들의 업적과 그리고 생애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아마 이 14분 다 알 거야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정말 잘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이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3년 만에 조금 전에 부인과 함께 현충원에 안장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내일이 바로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맹종그룹은 곰팡이, 한동훈 왕자병 불치병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예고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과 다수의 재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발표자였던 한동훈 장관, 지난 주말 사이 난데없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이 외제차 사고 피의자가 풀려난 이유, 바로 한동훈 포퓰리즘 탓이라고 저격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뇌사에 빠진 큰 교통사고 직후 체포된 가해 남성 신모 씨, 곧바로 영장 신청이 되지 않고 풀려나 논란이 됐습니다. 신 씨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투약받은 직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저도 몸이 온전치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한동훈 장관은 박 의원이 지적한 이 대검찰청 예규는 민주당 정권 때 검찰 수사 지휘권 사라지면서 사문화가 됐다. 검수완박 반대하다 슬쩍 찬성표를 찍은 박 의원 본인이 잘 알지 않느냐 반박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맡은 경찰도요, 예규 때문이 아니라 사고 당시 케타민을 처방했다라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보강을 위해 석방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 한동훈 장관이 왕자병이다, 그것도 불치병 수준이다 이렇게 공격했는데요. 여기에 한 장관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 아니냐며 과거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습니다. 이 두 사람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으로 격돌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자,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날 한 장관과 열띤 공방을 이어가던 박용진 의원, 이틀 뒤에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시 한 장관의 말투 초등학생 화법이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여기 한 장관, 민주당 의원들 국회에서는 호통을 치고 라디오 나가 뒷담화하는 게 유행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동훈 장관하고 처음 말을 섞어봤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이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입 앞에서 한 5cm 안에서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딴 얘기로 되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앞에서 이렇게 만약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막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을 물으려고 그랬더니 뭐 문재인 정부 때 사과했나요? 이렇게 한다든지.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끄는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네, 이중근 실장님, 이 박용진 의원 한동훈 포퓰리즘 때문이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한 장관이 반박을 하자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게 아니다, 왕자병이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런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떤 설전도 좀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문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건 진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태도라든지 혹은 뭐 말꼬리를 잡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물론 저는 두 사람 다 태도가 그렇게 품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규가 바로 이번 그 외제차 그 피의자를 풀어준 그런 직접적인 어떤 동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드자비할 때 꼭 나이가 몇이냐. 무슨 태도 논란, 또 나이 논란 이렇게 가는데 왕자병이라는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그 내용과 관련된 토론이 없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내용을 갖고 실질적인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검수완박 2라운드다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불필요한 그냥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규가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신원보증서를 그 전에는 썼는데 이거를 이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의 현장에서 지휘할 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신원보증인을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게 원인이 전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지금 신원보증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신원보증을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 버려도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근거를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된다라는 이제 뭐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고 좀 뭐 너무 좀 이게 인신 공격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혁신안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드보이 용퇴론 가지고 당사자인 민주당 올드보이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필요하면 당의 전략적인 거에 의해서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파를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자기에게 좀 고가운 소리 한 사람들을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용도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며칠 때마다 좀 안녕 못하다. 혁신이부터 말을 하니까 분명히 올드보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입니다. 저만큼 민주당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왔어요. 조금 서운하셨습니까? 올드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서운. 정치하면 뭐 별소리 다 나오는 거죠.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네, 이중근 실장님,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 올드보이 아니라 스마트보이다.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올드합니다. 이런 뭐랄까 위트도 조금 스마트한 그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는데 혁신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당시 40대 기술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구민주계를 그때 당시에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넓혔습니다. 당시에 40대 기술론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86 용토론이다.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는
단순히 다선들이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 모호하거든요. 저는 깃발을 들고 혁신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캐치프레이즈와 목적과 대상이 뚜렷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김진애 에디터님, 오늘 오선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이 있다, 곰팡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비유가 좀 너무 세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얘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개딸 강경 지지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그 구분 안 해주셔서. 그런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곰팡이라고 지칭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너무 적을 좀 많이 만드는 건데 그만큼 이상민 의원은 반 이재명계의 선두로서 같이 갈 수 없다. 특히 강성 지지층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표현들은 조금 순화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위가 조금 높았다라는 말씀이시고, 허준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주목을 특히 받았습니다. 곧바로 낸 입장문에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면 복권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뭐 자격이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특히 김 전 구청장이 굉장히 이 민주당이 우세인 이 강서구에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까운 인물이겠죠. 그렇지만 공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원 당규에 이 보선이 진행되는 어떤 기책 사유가 당에 있을 때는 무소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공천하지 않는 걸로, 또 그렇게 공천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굳이 공천을 했다가 만약에 패배를 하거나 역풍을 맞게 되면 이 후폭풍이 4월 총선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무공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김기현 당 대표도 아직 공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교권 침해 이슈가 쏟아지는 와중에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앵커의 픽에서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뭐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시민단체가 이 사무관 결국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담임 선생님이 교체가 돼서 새롭게 이 배정된 담임 선생님한테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한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이런 내용의 무슨 훈요 10조처럼 저렇게 맞아요. 내용을 담은 이 편지를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네. 교육부가 이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한테도 이 담임 선생님한테 시켜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체크해서 보내달라, 이런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이 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허준 변호사는 짧게 이 편지 내용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편지 내용?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그 학부모들이 요즘에 아이를 1명, 2명 낳으니까 다 자기 자식은 귀엽고 소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학급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면 다른 집 귀한 자식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학교 현장을 잘 알진데 지금 공직자 통합 메일을 보내서 이런 내용을 전송을 했단 말이죠. 네. 뭔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 사무관이 보냈다고 하면 크게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담임교사를 교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자, 이 편지 관련해서요. 초등교사 노조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직자 통합 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걸 알았대요. 그런데 이 사무관한테 이제 구두 경고에 그친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1월에 또 승진까지 또 한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지금 이 사무관 A 씨가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다른 교사를 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문건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또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해 말에 교육부가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구두 경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교사가 아직 무혐의 처분이 안 나왔으니 이 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식적인가? 그냥 봐도 이런 내용만 봐도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일단 승진을 했고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을 승진을 하고 지금 대전의 학교에 지금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특히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지숙 기자, 이 문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쭉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사무관이 사과를 했죠. 네, 어제 기자단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 설명에 따르면요,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자료 본인이 임의로 쓴 게 아니다. 이 치료 기관의 치료 자료를 발췌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치료 관련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직장과 6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교사를 협박할 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본인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일단 본인도 지금 직위 해제가 되고 교육부에서 이 부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 2021년에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교사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려진 여러 사실 중에 하나가요.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허주연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25 초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됐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021년 12월 8일에 이 이모 교사인데 이 교사가 사망한 직후예요. 근데 이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감기로 조퇴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와 함께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화의 주인은 지금 이미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고 난 이유니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학부모가 다음 날 교무실을 쫓아와서 이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네. 동료 교사가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요.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 선생님의 장례식장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계속 서 있었다는 거,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오래 서 계셨는데 들어오시라라고 하니까 이 학부모가 하는 얘기가 인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조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방명록 작성하고 가시라 하니까 그걸로 또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고요. 참지 못한 유족이 남의 장례식장이 당신의 놀이터냐라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 제가 못 올 때를 왔냐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처음 보셨어요? 네, 이전 사례도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이 사례가 더 충격적인 게요. 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원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리는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요. 이런 학부모가 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다른 아이들한테 써야 될 에너지를 다 그 사람한테 쓰게 돼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거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시장님. 네. 진짜 사망한 거 맞느냐 확인하러 장례식장에까지 갔답니다. 이 사실 보도되고요. 와, 나 이거 좀 잘못 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허전 변호사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된 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하고 누군가 하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면 최소한의 어떤 도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어떤 그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나 이 선생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 끔찍하고요. 저는 두 번째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2년이나 지나서 지금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행한 일이고요. 지금 이 선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생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연달아서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맞아요. 우리는 2년 후에나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끔찍합니다. 김준호 에디터는 짧게 이번 사안 어떻게 좀 보세요? 다 학부형이시고 하시니까.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겠죠. 극소수라도 교권은 침해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의 감정 노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으로서 규율을 해야 되지 않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 역시도요. 허주연 변호사가 설명해준 이 보도, 이 내용 잘못 들었으면 싶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참 말도 좀 잘 안 나옵니다.